올해 포럼 두 번째 특강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 역사의 오른편에 이어서 그 벤 샤피로의 책 중에 제가 두 번째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 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전 이름은 노태정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국제정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피로의 책을 3권을 번역을 했어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 말씀드리면 벤 샤피로 작가, 변호사, 정치평론가 타이틀이 있고 현재 종합미디어 기업 데일리 와이어에 경영을 하면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비밀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책의 원 제목은 그 How to Destroy America in 3 Easy Steps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을 3가지 손쉬운 방법으로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역사의 오른편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 오른편에서 샤피로가 중요한 질문을 2가지 제시했었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서구는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 또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번영을 누리는가?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그 축복 가운데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해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가? 이제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과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답을 해나가는 형식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이라는 것은 유대 기독교와 그리스 이성의 그 어떤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설이 됐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종이나 철학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구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구 문명 중에서 그 문명의 정점을 상징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 샤피로의 모국이기도 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샤피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가 어디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 그 역사의 오른편 중에 챕터 5,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이 챕터를 가장 자기는 애정한다라고 인터뷰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부제가 뭐냐면 이제 과학의 힘, 또 계속되는 과학의 진보,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두, 개인의 탄생, 또 미국의 승리, 절정, 이렇게 그 서구 문명의 아주 절정까지 올라가는 그 클라이맥스를 디테일하게 묘사했던 그 챕터가 바로 챕터 5였습니다. 이번 책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는 바로 그 전작 역사의 오른편의 챕터 5를 조금 더 미세한 현미경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샤피로는 이제 이 책을 미리 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쓰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딱 나올 때가 됐을 때 팬데믹이 빵 터졌어요. 샤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낙담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작가로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자기 책이 그 시류에 맞게, 그 트렌드에 맞게 올라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미국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 미국의 위기와 그 위기를 지적하는 책을 썼는데 미국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샤피로는 자연적인 반응으로 위기가 닥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오면 미국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9.11 때 테러가 나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뉴욕 시민이든 어디 다른 지역 사람이든 다 한데 뭉쳐가지고 막 그 USA를 외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 그런 나라예요. 평소에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 날리다가도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 어떤 외국의 적이 침입해 온다든지 내부적인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결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샤피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의뢰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 돼서 미국을 위해서 싸워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오히려 그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미국에 있는 갈등의 문제, 샤피로가 지적했던 책의 문제점이 더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20년 선거가 있었기도 했지만 7월달, 6월달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흑인 남성 있잖아요. 그 흑인 남성이 경찰관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미국 전역의 그 시위와 그다음 폭력, 방화 이런 것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샤피로가 참 아이러니하다. 나는 분명 이 책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연관성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기가 닥쳤을 때 더 이 책에 나왔던 문제점이 더 각광을 받고 더 주목을 받는 거 보면 정말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지금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나중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미국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미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하죠. 실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전 국민의 한 80% 정도가 미국을 좋아한다, 또는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하는 대표적인 친미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참 미국을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에 미국 전문가들도 많고,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 실제 교포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물론 예외는 있겠죠. 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이념과 가치관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와 철학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지, 그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의 영혼이 무엇인지, 그 미국의 소울이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미국의 한 정수, 그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많은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치수를 잴 때 센티미터를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다른 걸 써요. 뭐 피트 같은 거, 뭐 우리가 뭔지 잘 알지 모르죠. 피트 같은 거. 그리고 뭐 킬로미터 우리는 쓰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킬로미터. 근데 미국은 마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 메이저리그 같은 거 볼 때 이제 강속구 투수는 보통 100마일 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160마일 정도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 그리고 뭐 킬로그램 대신 파운드를 쓴다든지, 또 리터 대신 갤런을 쓴다든지, 이렇게 모든 것에서 그냥 미국은 뭔가 다르게, 전 세계랑 뭔가 독특하게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축구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이 되면 전 세계가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시청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축구하면 별로 시큰둥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크게. 최근 들어서 이제 메시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다시 인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 그 아메리칸 풋볼, 그 미식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반 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묘한, 나는 독특해, 나는 특별해, 우리는 뭔가 다른 세계 사람들과 달라라는 그 의식의 발로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해서 미국 예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예외적이고 다르다,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단순히 뭐 도량형, 그 다음에 뭐 치수를 재는 거, 스포츠에 대한 선호,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를 구성하는 그 건국 이념과 가치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역사의 오른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종과 가치관과 피부색과 언어, 그 다음에 공유된 어떤 역사적인 경험, 기억,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미국은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미국은 인종이나 언어나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관, 아이디어스,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보통 같은 선조를 공유하는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누구입니다. 윗대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올라가면 공통된 조상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같은 조상이 아니고 같은 후손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descendants.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미국의 가치, 미국이 지향하는 그 국가적인 이념에 동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미국 국부들에게는 처음 미국이 건국됐을 때 이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독립을 이뤘던 영국을 비롯해서 그 유럽의 나라들과, 그 유럽을 이제 올드 월드라고 하거든요. 9세대. 그 나라들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정부 시스템을 연구한 끝에 그들이 대륙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실험을 했다. 위대한 실험을 했다. 일종의 국가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실험이자 프로젝트. 그게 바로
아메리칸 익스페리먼트, 미국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1776년에 건국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26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지금 그 실험이 성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패인 것 같으세요? 대성공을 거뒀죠.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예요. 아마 미국을 건국한 그 국부들도 미국 그 변두리에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13개의 식민지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엠파이어,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실험은 엄청난 성공, 대박이 됐고 그 성공 혜택을 지구상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지구상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수혜자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도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 전쟁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뒤에 미국의 원조와 이런 후견이 없었다면, 또 미국의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방이라든지 수출을 도와준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일이니까요. 천재들의 시대, 앤토니 스칼리아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미국 전직 연방 대법관입니다. 그 저스티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보수 철학, 보수주의 사법 철학 중에서 그 오리지널리즘이라고 원본주의, 뭐 또는 근본주의 철학을 확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을 그 텍스트 그대로 이제 번역하고 해석해야 된다. 이거를 잡다하게 인간의 생각을 도입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원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해석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말해서 그 철학을 이제 도입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정 분야의 천재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한 천재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5세기 때 아테네에서 철학이 그러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한 시대 또는 그 두 시대에 걸쳐서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교류를 이루면서 그때 철학이라는 그 근본 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15세기 피렌체에서 예술 활동이 그랬죠. 그 당시에 이 천재들이 많이 흩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 피렌체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집단적으로 그 천재들이 함께 모여서 미술 활동, 예술 활동을 하면서 미술이 꽃피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론에 관해서는 이제 스칼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 미국 대륙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정부에 관한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앤토니 스칼리아의 발언이에요. New Science of Government. 그럼 이것이 어떤 새로운 과학인지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나라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치관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조형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조형 국가. 이게 신조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가라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핵심 교리들이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뭐 하나님에 관한 것, 성경에 대한 것, 역사에 대한 것, 그 다음 어떤 특정 메시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따라야 됩니다. 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종교에 입문하는 틀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 인종이나 뭐 혈통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뭐 학벌이나 경제적인 격차 그런 것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신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신조형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그 미국이 제시하는 그 신조, 다시 말해서 크리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레이건이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갔을 때 독일에서 당신이 태어난다고 해서 다 독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그 선조들이 독일에 많이 갔었잖아요.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간호사로 가시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 물론 지금 이제 2세, 3세대가 돼서 독일 사람 국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독일 사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독일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케이스도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동화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이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왔든지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아메리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이 제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핵심적으로 말하면 자유죠. 그 자유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기본 권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인식, 그 인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자유의 여신상, 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 횃불 아래서 다 모여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미국의 정신이 닫혀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열려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북경 동계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폐막식을 하면서 중국에서 그 조선족인가요? 그 조선족 사람들이 나와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막 그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문화를 강탈하려고 하는구나. 대한민국을 지금 문화적으로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황을 바꿔서 미국의 LA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 우리 교포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거기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문제 삼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를 터치하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터치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톡톡톡 두드리는 거하고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 등을 두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등을 토닥이는 거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사자는 기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미국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 그 관용의 정신, 포용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서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는 미국이 그런 자유의 정신 또는 관용의 정신 또는 인권에 대해서 열려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미국 독립선언서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용한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몇몇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합니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간에 이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서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런 형태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신의 바탕 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 정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인 독립선언서인데 또 하나 중요한 텍스트가 이제 헌법이죠. 헌법. 성경 잠언서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우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은 평소에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던 사람이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특별히 그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을 즐겨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링컨이 이 표현의 그 성경 말씀에 참작해서 이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독립선언문이 바로 미국인들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금사과라는 거예요. 금사과, 정수. 그리고 미국 헌법은 그 금사과를 담고 있는 은쟁반, silver plate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 무릎을 반쪽 꿇고 있는 이 사진은 콜린 캐퍼닉이라는 미국의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그 미식축구 선수가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애국가를 부르거든요. 미국 국가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인종차별 그리고 경찰들이 흑인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탄압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시위하는 차원에서 나는 미국 국기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지 않겠다. 대신 무릎을 꿇겠다 하고 이 반항 어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후에 흑인들 비롯해서 많은 스포츠 세계에서 이 캐퍼닉의 무릎 꿇기를 모방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백악관이죠. 이게 2015년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오바마 정부에서
그걸 기념하는 차원에서 백악관을 무지개색으로 물들인 그 장면입니다. 2015년에 있던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언젠지 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 또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성적 옆에 그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그 모습입니다. 6월달이 보통 이제 프라이드 먼트라고 해서 LGBTQ 하는 사람들 그 달을 기념하거든요.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아마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참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그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낼까? 심지어 미국 바티칸 주 대사 그거를 걸어요. 바티칸은 거긴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면 그 보수 기독교의 그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도발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이런 예시들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런 이슈들은 미국 사람들의 분열을 상징하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미국에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평소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욕도 찬란하잖아요. 아주 컬러풀하잖아요. F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욕들이 많죠. 거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니까. 한국에서는 욕을 뭐 세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항상 결집해요. 결속해요. 하나가 돼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이런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사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웃들과 주말에 하는 뭐 바베큐 파티. 근데 그런 공간들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 또는 분열의 이슈로부터 전통적으로 자유로웠던 그런 공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열주의자 또는 좌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정치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침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공간에 정치란 요소가 다 개입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이고 미국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 지금 주말에 스트레스 풀려고 풋볼 게임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미국 국가에 대해서 반대한다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백악관 이렇게 갑자기 무지개색으로 막 그게 물들이면서 미국 국기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하면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이 정치화되면서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굉장히 숨막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 2010년대 한 중반쯤부터 제 기억에는 거의 오바마 당선 때부터 급속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를 강하게 결속시켰던 그 시민들 간의 유대관계와 institution,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과 정부 기관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엄청난 속도로 부식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지만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를 규정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철학,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 한 국가의 영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덩치가 크고 또 똑똑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영혼이 무너져서 망가져 버린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어도 그 사람은 사실상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의 뭐 인프라, 경제 발전, 근대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뭐 GDP가 뭐 3만 불 이상이 됐다 1인당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국가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의 영혼은 그 나라의 국가적인 철학,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은 아마 스스로 정체성을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우파야, 또는 나는 적어도 좌파는 싫어, 진보는 싫어, 위선적인 사람들은 싫어.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구독자이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보수 진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실책이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거만 이기면 되겠지. 뭐 이합집산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만 합쳐가지고 좌파 한번 막으면 되겠지. 뭐 문재인만 막으면 되겠지. 이재명만 막으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겠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모든 작업은 이 국가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케어를 동반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국가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인 전면에서 여의도만 차지하면 우리가 좋아질 거야,
대통령, 청와대만 우리가 차지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 사람들로만 그 자리를 채우면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 개개인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국 국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국민들 개개인의 집합이 국가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국가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이 가졌던 그 실책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좌파들은 다른 건 더럽게 못했어요. 경제를 할 줄 알까요? 좌파가? 모르죠. 그냥 하는 거 보면 좌파 정권의 공식 있잖아요. 부동산 폭등한다. 그게 왜 그래요?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번에 정부 하는 거 보면 뭐 열심히 뭐 이것저것 뭐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전혀 없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성장시킨다 얘기하지만 기업 법인세를 그렇게 올려버리면 성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샤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정치 또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분열주의 그리고 연합주의라는 이 틀로서 미국의 두 가지 집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와 문화와 철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분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차이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분열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미국은 1776년도에 건국이 됐죠. 근데 이 분열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그걸 막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은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부들은 노예제도 또 불평등한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건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역시 현재 미국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또 억압적인 나라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소수인종 또는 흑인들 그리고 성적으로 뭐 다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정부 기능을 늘려야 된다. 정부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 분열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관점이자 해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석사 과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였는데요. 그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역사 수업을 하나 듣게 됐어요. 미국의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풍습을 발전시켰나 이제 뭐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세미나 수업이어서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명 이렇게 그룹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은 그 토론 그룹에 여성이었는데 같은 동기생이죠. 학생이죠. 그 학생이 아버지는 미국계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혼혈이죠. 그리고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부도 이제 예일을 나오고 또 나중에 대학원까지 왔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교수님이 계속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정착했던 사람들은 현지 문화를 말살시키는 아주 학추적인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미국 사람 아니지? 약간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You're not American. 그냥 너 미국 사람 아니잖아. 뭘 한다고 떠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 비슷한 패턴을 기억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그렇잖아요.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 독재 세력이 세운 나라, 정당성이 없는 나라, 기득권이 흥한 나라,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엔 정통성이 없고 저기 북한에 좀 더 정통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얘기들. 대한민국은 뭐 이승만, 박정희 그 독재자들이 세운 나라.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엔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이루는 그 정부 세력 중에서 대한민국엔 정통성이 없고 더 강력한 정통성은 민족으로 우선한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주장이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미국 대학가에서도 또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The 1619 Project라고 해서 뉴욕타임즈의 당시에 칼럼니스트였던 니콜 해나 존스라는 여성이 쓴 책이자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건국은 1776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열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의 건국이 1776년이 아니라 1619년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 16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아프리카에서 미 대륙으로 왔던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실은 상선이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연도가 16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역사의 시작을 1776년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 노예들이 최초로 도착한 1619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과 어떤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노예들의 그 탄압과 착취와 그 인종차별에서 이 미국의 모든 기반이 놓여지게 됐다. 거기서 미국이라는 역사가 시작하게 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한국 좌파랑 비슷해요. 그래서 좌파들은 보면 여러분들 결국 포장지는 다른데 생각은 비슷해요. 그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관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들의 주장이 완전 팩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샤피로도 책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발전함에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전쟁을 쑤시고 다니고 뭐 제국주의적인 침탈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진보는 더 디클라인하게 됐다,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통계가 무엇이냐면요. 기원 후 1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GDP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1년도부터 지금 1500년도까지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완전 그냥 거의 플랫한 라인이에요. 쭉 일직선으로 이게 가다가 한마디로 생산성이라든지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 여러 면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진보가 뭐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언제부터 이 그래프가 마치 아이스하키 짝대기처럼 제이커브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여기 이 시점을 넘어서서 여기가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인류 전 지구적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원인이 있겠죠. 뭐 계몽주의를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양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발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변수 또는 혹은 상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건국입니다. 1776년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국되고 난 다음부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확대, 경제적인 어떤 교류의 확대, 그리고 인류 평화가 확대되고 진보되는 역사가 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반영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사회과학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모든 우리 인간의 활동은 복잡하잖아요. 자연과학을 하면 그냥 실험실에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A라는 그 자극을 줬을 때 B라는 값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없을 때는 B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강화되는 거고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인간은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경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많은 팩터들이 연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탄생이 유일한 원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이제 OECD하고 월드뱅크에서 통계를 낸 것을 종합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국제 평화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탄생과 함께 또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패권국의 그 지위를 얻게 됨과 동시에 어떤 세계 평화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발생했을 때 10만 명당 전사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전사자,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945년도부터 세계 2차 대전 거의 막바지죠. 그 끝났을 때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이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물론 이제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면서 냉전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1990년대 이후에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기원 후 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낸다면 훨씬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많은 국제 지역에서 분쟁을 줄이고 또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심각한 전쟁 상황으로 확전되는데 미국이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분열주의자들이 말하는 미국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역사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주제가 이 두 가지죠. 그럼 노예세는 어떡하냐? 또 아메리칸 인디언 땅을 빼앗았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이 살육했지 않느냐? 집단 학살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분은 헨리 루이스 게이츠라고 하버드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 PBS라는 미국 공영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Finding Your Roots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자기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미국에서 언제 처음 이 신대륙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뭐 조상이 뭐 흑인이었는지 백인이었는지, 언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또 뭐 노예를 소유했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다양한 거를 흥미롭게 이렇게 분석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헨리 루이스 게이츠 박사의 그 분석에 따르면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신세계로 끌려갔대요. 여기서 신세계라는 건 뭐냐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미와 북미를 합친 그 신대륙으로 끌려왔다는 거죠. 대서양 그 항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 중에 1250만 명이 신세계로 끌려갔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70만 명이 악명 높은 중간 항로를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중간 항로가 뭐냐면 그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 엄청난 그 항로예요. 거기 배 하나마다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의 노예들이 끼어가지고 이게 쪽잠을 자면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 근데 이 1070만 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 북아메리카로 직접 갔을까 하면서 답을 내립니다. 고작 38만 8천 명.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보통 우리가 미국의 뭐 노예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팩트로 말하자 이거예요. 팩트를 보니까 그 많은 1070만 명의 노예들 중에서 38만 8천 명만이 북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저기 캐나다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거는 전체 비중 중에서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노예들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남미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남미, 뭐 카리브해, 남아메리카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했지 실제 북미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미국에서 백인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가 뭐 백인이니까 그거 뭐 같은 편 옹호해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분은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역사 교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 당시 노예제를 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이런 비판을 하죠.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렇고 좌파들이 저는 그런 실수를 자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순신 장군 왜 민주주의 안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맥락이 있으니까요.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주변 나라들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땠는지, 경제적 수준과 여건과 국민 수준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노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당시 노예제를 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해서 노예제를 폐지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그 많은 노예제를 시행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가장 빠르게 1833년도에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이 한 1800년도 중후반, 특별히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인종차별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미국 노예제 문제가. 조선은요? 선조애들의 나라, 그 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조선이 어떤 정도 시대에 있었느냐. 조지 워싱턴 있죠. 그 1776년도 미국 건국됐을 때 초대 대통령이 됐던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한국으로 따지면 정조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딱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정조랑 조지 워싱턴이 정확하게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정조시대였어요. 정조시대.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 정조시대, 조선은 뭐 노비, 뭐 또는 노예, 어떤 학자들에 따라 뭐 이견이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미니멈하게 잡으면 30%에서 좀 넉넉하게 잡으면 50%, 한 인구 절반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계상 나라에서는 보통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해서, 전쟁을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복속을 하게 되죠. 근데 조선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급을 나눠가지고 노예를 만들고, 예전에 제가 이영훈 교수님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식년인가? 그래서 미국 어떤 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인가 어디 하여튼 미국 박물관에 가서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조선 한국 역사 섹션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서 그 전시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라면 의뢰 편하잖아. 양반이 뭐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한 어떤 미국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사람들이 양반이고 저렇게 뭐 갓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곰팡대 이렇게 피면서 뭐 이렇게 뭐 혼자 릴렉스 하고 있는, 한마디로 뭐 칠링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지나가는 말을 툭 이렇게 던졌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노동도 안 하고 생활하려면 그럼 일은 누가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제가 기억이 맞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좀 돌아보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 그때 일을 누가 했을까요? 노비들이 했죠. 노예들이 했죠. 쉽게 말하면 조선인들 중에 뭐 지배 계급이 아니었던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 시간에 잘 배우지 않죠. 조선시대 우리 자국민을 노비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면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역사를 미화하고 미국을 찬양하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객관적으로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했던 56명의 미국 국부들 가운데서 41명 정도가 노예를 소유했지만,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위선적이었죠. 그걸 인정해야 되죠.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실제 그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생가가 그 마운트 버넌이라고 그 워싱턴 DC 근처에 포토맥 강을 끼고 이렇게 지금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경치가 끝내줘요. 제가 봤던 그 경치 중에서 몇 안 되는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대저택이에요. 산 언덕을 통째로 이제 워싱턴이 자기 지역으로 개발해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거기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뭐냐면 노예들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노예들이 뭐 이렇게 몇십 명 사는 관사를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노예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자기들도 행동을 통해서는 여전히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피를 토하면서 노예제를 반대했지만 자신이 노예와 관계를 가진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이 그 셀리 해밍스라는 여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퍼슨이 지금도 막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빠른 얘기하면서 뭐 사회 정의를 외치는데 왜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는 노예를 가졌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왜 바람을 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연합주의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을 해요. 인간이지. 인간은 복잡하잖아.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 제가 나중에 뒤에 부분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노예제까지 그거 잘했어. 뭐 미국 연합주의자들이 미국 노예제 문제를 보면서 그것도 잘한 거야. 심지어 제퍼슨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잘한 거야. 워싱턴이 한 것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상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분의 3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남부와 북부에 있는 식민지가 국가를 형성할 때 이제 민주주의 선거를 하려면 그 선거구를 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구를 배정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인구에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정하죠. 근데 그때 흑인들 한 명을 풀 원맨으로 취급한 게 아니고 5분의 3명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5분의 3 조항입니다. 이게 미국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경악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비인권적인 처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5분의 3 조항에 극렬하게 찬성했던 사람들이 남부일까요? 북부일까요? 남부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상식으로 보면 남부 사람들이 찬성할 것 같죠.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좀 열등한 노예니까 남부 그때 당시 인식이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5분의 3만 대리를 받아야지 전체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받으면 안 된다라고 남부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부 사람들이 이 조항을 강력하게 찬성했고 남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남부에 있는 많은 그 목화를 재배하고 일하는 그 흑인 노예들을 풀맨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구수 카운트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남부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럼 나중에 선거를 딱 하게 되면 전체 전국의 주도권을 남부주들이 싹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더라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냥 5분의 3으로 인정하기로 하자라는 타협의 산물을 통해서 이 남부를 설득하고 이 5분의 3 조항을 만들어서 미국 연방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모든 것들이 이런 타협의 산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남부인들의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 인구수로 쳐서 유권자 수에 반영했다면 선거를 했을 때 남부수가 압도적으로 할 때마다 이겼겠죠. 그럼 할 때마다 이기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고 또는 노예제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북부주에서 5분의 3 조항을 제시하면서 그걸 관철시켜서 미국이 처음 그 연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선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협의 그 재미있는 흥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미국 역사를 보다 보면. 그리고 1800년도에 땅을 측량했을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0.0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 신대륙에 걸쳐서 퍼져 있는 인디언들의 인구 밀도 0.06명. 근데 당시 역사적으로 미국 센서스 뷰로 그 인구 조사국은 1제곱킬로미터당 0.8명 이하를 거주자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0.8명 이하를 거주자가 없는 지역이라면 0.06명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디언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미국의 영토는 그만큼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1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많이 모여 살죠. 우리는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유럽인들이 이제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 원주민들은 과연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을까? 이 좌파들이 많이 하는 인식론적인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제가 침략하기 전에 우리는 마치 루소가 말한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서로 체인 없이 결박에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연 가운데 막 뛰놀면서 흥미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근데 침탈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자연 상태를 억압하기 시작하자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미국 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주 행복하고 평온하고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렇지 않았죠. 아파치 부족, 그 다음에 뭐 그 미국 원주 부족들이 서로 동족 상잔 또는 뭐 전쟁을 하면서 잔인한 그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서로 동족끼리 뭐 죽이기도 하고 부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인디언들이 그 전쟁을 할 때 잔혹한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죽을 벗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역시 인디언들이 그렇게 뭐 평온하게 그들끼리 행복하게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샤피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영토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게 항상 제기되는 문제잖아요. 과연 그 영토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왜 미국인들이 그 영토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영토는 실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그 조그마한 땅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뭐 최근에 그 막말 많이 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싱하이밍 같은 사람, 중국 대사. 참 웃긴 놈이었어요. 그렇죠? 참 황당한 놈이었는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주도가 독립을 선언하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때 싱하이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토에 대한 문제는 참 난해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기준은 그것입니다. 이게 존 로크의 기준과도 비슷한데요. 결국 그 영토에 대해서 누가 오래 살았느냐 또는 선조가 거기 얼마나 장악하고 있었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경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마지막 그 알퐁스 도데 그 책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수업인가? 거기 보면 그 배경이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으로 하고 있는 알자스 로렌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전쟁 일어나기만 하면 수시로 국경선이 왔다 갔다 해요.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기를 잡은 프랑스 쪽이 됐다가 또 독일이 승기를 잡아서 점령하면 독일이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는 그런 식으로 국경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던 역사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국경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해방 이후로 이 국경이 어떤 규격화되고 한번 정해지면 영원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침략당한 나라가 새로 국경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패망한 나라는 국경을 축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성은 어디 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은 그 나라가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곳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인류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증진되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설득력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지역을 차지해서 장악했을 때 또는 국가를 이뤘을 때 통치기구를 갖추는 조직을 거기서 형성했을 때 과연 인류적인 차원에서 또는 그 국민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와 진보가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는가. 거기에 이제 정당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존 로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존 로크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연 토지의 정당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로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토지는 신께서 인간들에게 공유지로 주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공유지를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적용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내는 것이 신이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로크는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 중에서 성실하지 않고 자신의 그 역할을, 책임감을, 의무감을 다하지 못해서 땅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 땅은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고 로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부들도 아마 그 심리 속에는 그 존 로크의 토지론 또는 존 로크의 그 영토론을 아마 내면화한 것 같아요. 실제 그 미국 국부들이 존 로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싱하이밍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제주도가 독립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으로 간다 했을 때 과연 그 땅이 인류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대한민국 제주도민 차원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자유 또는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헛소리 한 겁니다. 싱하이밍이. 그리고 뭐 할 일도 없죠. 어떻게 거기 그 독립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란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나름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합주의적인 세계관을 보면 미국이 공통의 가치와 이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나라라고 바라봅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정부 탄생 전 존재했던 개인의 권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부가 먼저 생겨나고 그 정부가 우리 개인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정부님 또는 뭐 우리 나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본권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국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먼저 존재했고 그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조직했다라고 사회계약 차원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미국 독립선언서 이렇게 나오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조직했냐? 정부를 조직했다. 이게 바로 로크가 말했던 사회계약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부는 정당한 권력, 이 정부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언제 저항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간에 이 목적을 파괴할 때, 이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서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런 형태를 갖춘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마땅한 권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서의 맥락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뭐냐면 총기 사용의 자유예요. 무장의 자유. 왜 그러냐? 저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이 왜 총을 갖습니까?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경찰 911 부르면 오는데 시간 30분 걸리니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총 한 자루 있어야지. 뭐 그것도 맞죠. 그리고 저기 미국 사람들 사냥을 하는 거 좋아하니까 헌팅하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총기 사유의 그 무장의 자유를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미국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정부가 이런 식의 사회 계약을 파괴할 때, 국부들이 세팅해 놓은 그 사회적인 원칙을 파괴할 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당신들에게 애초에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자유권과 자유 권리를 행사해서 그 정부를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정규군에 대하려면 뭐 주먹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총기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정치, 미국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보통 우리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정말 문제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은 그거를 이 가장 최악의 독재 체제를 막는 하나의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1년에 한 4만 5천 명입니다. 4만 5천 명. 전체 인구 중에 4만 5천 명.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자살이에요. 왜냐하면 총기가 있으면 자살하기 쉽잖아요. 저렇게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이 그 절반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그 2만 2천 명, 3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 또 나머지는 거의 갱단 또는 마약 연루 활동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 가끔 총기 난사 사건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다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장의 자유를 없앨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항상 이 수정헌법 2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고의 어떤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무장의 자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유 권리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항이 무엇이냐? 바로 무장의 자유를 허락한 수정헌법 2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독립정신의 그 맥락과도 정신과도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개인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그리고 그 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또는 그 목적을 침해하려고 할 때 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합주의적인 세계관 또는 미국의 중요한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도전 정신을 예찬하는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그 CEO로 활동하는 일론 머스크인데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 유의미한 사업을 시작했던 게 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그 페이팔을 이제 판매하고 엑시트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받게 된 그 보상 패키지가 얼마였냐면 1억 7천만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환전을 한다면 거의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2천억. 근데 이게 2000년도 초반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지금 가치로는 한 4천억, 5천억 되겠죠?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가가 성공해서 한 3, 4천억을 수중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통 뭘 할까요? 일단 서울에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거고, 그리고 좋은 차, 외제차 몇 대 살 거고, 그리고 그냥 평생 그거 쓰면서 보내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 일상이 그거잖아요. 그 경제적 자유, 빨리 은퇴하는 거, 파이어,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냥 그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크립토, 주식 투자할 거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마인드가 다르죠. 물론 특이하긴 한 사람이지만 그 2천억을 가지고 오히려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 정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부를 개척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냥 동부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저기 광활한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거기를 개척해서 그냥 뭔가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드벤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불과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서 가운데 그 프론티어 스피릿이 만연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정신,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예찬하는 정신, 성공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정신. 이건 우리나라에도 참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 새끼가 뭘 헤쳐먹었을까? 그거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를 착취했지? 어딜 뜯어먹은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하고 그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많이 강화되긴 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극찬하고 예찬하고 축하하는 그런 문화가 미국 사회 저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갈까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시아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한국인들도 어디 있을까요? 물론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미국에 가려고 하고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흑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미국
땅에 가면 물론 보장되는 건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누리는 열매를 온전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미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원래 남아공 출신이잖아요. 남아공에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캐나다에서 도저히 자기 꿈을 펼칠 그 희망이 안 보이니까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지금 미국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지만 비일비재한 이런 정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미국적인 마인드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유럽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제목이 독일의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독일에도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 독일에도 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빌리어네어들을 어떻게 하냐? 일단 자기 전용기 타고 다니죠. 빌리어네어들은 일단 상징이 전용기거든요. 또 요트 같은 것도 사고 또 집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테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불지른다거나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독일에 있는 빌리어네어들은 보니까 다 숨어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독일도 마찬가지 사회적으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대놓고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독일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산 속에 있는 조용한 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에서도 이게 미국이 참 특이한 거구나, 참 독특한 거고 미국 예외주의, 참 예외적인 나라구나, 참 다른 나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뭐 노예를 소유했었다, 그 다음에 뭐 남북 전쟁 기간 동안에 뭐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인신 구속 영장 없이 막 언론인들을 막 감옥에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전쟁을 하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Japanese Americans,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들을 그냥 집단 수용소에 가둬버렸어요.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냥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정책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사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연방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더 발전하면서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국 연합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전 대한민국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과가 많죠. 근데 제가 한국 보수 진영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경제발전 이런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독재 안 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독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도 이런 것은 공이고 또 과는 과다, 뭐 이렇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뭐 전두환에 대해서도 처음에 집권할 때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경제를 안정화시켰고 또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해서 엘리트들을 잘 썼기 때문에, 용인수를 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연착륙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 IT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런 것도 공이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정하는 거. 굳이 윤색하지 말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마음을 열고 설득되지 않을까. 미국에서 연합주의자들이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존재 목적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그게 이제 정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정부가 망각할 때 또는 잃어버릴 때는 언제든지 그걸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시민들도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이 충동을 많이 느꼈죠. 저항하고 싶은 충동. 저도 그 충동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한국은 많이 다르잖아요. 뭐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열심히 저항해도 뭐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질적인 저항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랑은 또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실질적인 저항권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저항권이 헌법에는 보장돼 있지만 정말 실제적인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연합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뭐 같은 얘기죠. 제가 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미국 헌법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이 뭘까요? Constitution, 헌법.
보통 헌법이라고 하면 한자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근본이 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모든 법들 중에 뭐 형법, 민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계약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뿌리가 되는 뭐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지구상에서 지금도 작동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영국은 헌법이 없죠. 거기는 이제 불문법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 법을 적용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명시된 법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1709년인가요? 어쨌든 그쯤에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비준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동일한 헌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지금 근대 시기로 최소한 한정한다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는 집행력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헌법이라고 할 때는 뭐 근본이 되는 법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 대륙법,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Constitution이죠. 헌법, Constitution. 근데 Constitution의 다른 뜻이 뭐냐면 골격, 구조란 뜻이에요. 구조.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 중에 He has a good constitution. 그러면 이놈 등치 좋네? 이런 뜻이에요. 아, 덩치가 이렇게 구조가 잘 빠졌네?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이렇게 뭐 군살이 없고 아주 딱 스트레이트한 모습이 있다면 아, he has a good constitu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헌법이라는 것이 constitution이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structure, 구조, 골격, 시스템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라고 할 때도 미국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봤을 때는 그 미국 정부를 구성하는 그 뼈대와 골격을 명문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명문화해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뼈대를 명문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 뭐 1조, 2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입법부에 대해서 얘기하죠. 1항에 대해서. 그리고 2항에서는 아티클 2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아티클 3에서는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주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결국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Constitu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본에 되는 법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조를 짜서 그 구조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녹아있는 문서가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모든 것이 견제와 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는 입법부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죠. 근데 의회 안에서도 나눠져 있어요.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원이 하원을 견제하고 하원이 상원을 견제하죠. 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이 종신제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임명이 되면 그 사법부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또 행정부는 주로 대통령 인사 임명권을 통해서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separation of powers예요. 모든 권력을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곳에도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도록 모든 권력을 단순히 삼권이 아니고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도 수없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기관이 하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역할을 맡은 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그 기관의 이해관계가 막 얽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것을 분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정보기관이 이 파워를 다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기관을 통해서 많은 부패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의 권리가 커지면 좋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연방 차원에서 자연재해를 수습한다거나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주가 있는 거예요. 주. 스테이트라고 하죠. 실제 주를 스테이트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테이트는 영어로 하면 국가잖아요. 하나의 국가들이 그냥 50개가 모여가지고 미국 연방을 이루는 거예요. 권력의 분산, 그리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Constitu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조가 뭐냐? 이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쪼개서 결국에는 중앙정부는 핵심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밑바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민들의 활동과 또는 일들에 의해서 또는 주정부의 활동에 의해서 통치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미국 그 국부들이 지향했던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퍼슨의 문구가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제퍼슨이 말했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컨스티튜션에 대해서 말하면서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거기에 기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도 취지는 좋은데 운용의 묘를 못 살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좋은데 운용의 묘를 못 살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퍼슨은 그런 사람한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좀 닥쳐.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마. 애초에 인간에게 신뢰를 두지 마.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헌법이라는 사슬을 통해서, 그러니까 constitution이라는 이 구조라는 사슬을 통해서 정부의 해악을 묶어둬야 됩니다. 이것이 제퍼슨이 말했던 그 헌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onstitution is the chains that bind the mischief of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의 mischief, 그 악행을 bind하는 체인이다. 쇠사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가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돼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개인의 자유가 다 침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인의 자유, 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의 자유를 가만히 놔둘 때 가장 융성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명이죠.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쓴 주요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뭐냐면 미국 헌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헌법에 글이 막 어렵고 난해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메디슨과 존 제이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세 명이 주 저자가 돼서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간행문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예요. 최초로 그 미국 국부들, 그러니까 헌법을 쓴 사람들이 이 헌법에 대해서 이거 헌법의 진짜 뜻은 이거고 이런 취지로 만든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입니다.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여러 가지 글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51번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천사라면 통치하는 사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의 외부적 통제도 내부적 통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정부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이라고 가정법을 썼죠. 여러분 예전에 뭐 성문 종합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그거 알죠? 그러니까 가정법은 왜 써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보통 많이 쓰잖아요. 메디슨이 말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천사라면이라고 말한 건 뭐냐,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assume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하다, 필요악이다. 근데 그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공감할 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통제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정부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미국 시스템이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헌법은 다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 헌법은 반대입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바로 미국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말고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시스템을 맞물리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권력이 분산되도록 쪼개놔야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문재인의 그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문재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참 난해한 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줘.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표현 안에는 많은 그 표현이 함축돼 있죠. 근데 미국 국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힘도 있고 악을 행하려는 힘도 있는데 악을 행하려는 힘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와 권력의 균형과 견제와 분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막아야 돼. 체인으로 족쇄를 채워야 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미국 국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인간관 그리고 제도관과 미국 국부들이 생각했던 그 human nature,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미국 국부들의 인간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문재인의 인간론에 동의하십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천사가 아니고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국부들이 그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인간의 심리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으로 돌아가서 스칼리아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천재들이었다. 정치의 천재들이었다. 단순하게 이걸 하늘에서 뭐 그냥 어느 순간 얼렁뚱땅 그냥 두세 달 회의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인류 역사상 내려오는 모든 정치적인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섭렵하고 그 정부 시스템, 특별히 로마 시스템, 그리고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를 공부한 다음에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신대륙 땅에서 우리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실험실이 열렸는데 어떤 실험을 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고민의 결과로서 나타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게 만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핵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해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또 뭐 제임스 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그리고 뭐 제임스 먼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18세기 천재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났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한편 우리나라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좀 짠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건국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또는 그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 건국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승만과 생각과 그 지력, 이승만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과 10명만 있었어도 저는 한국 역사가 완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인재풀이 없었고 이승만이 참 고군분투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기 나라가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시민들의 그 저변에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에 선거하면서 많은 보수 시민들이 참 열심히 뛰어주셨는데 그 심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만은 안 돼. 뭐 그게 굉장히 마음에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재명만은 안 돼라는 말의 뒤에는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할 수도 있어. 이제 그게 아마 많은 보수 시민들이 가졌던 불안과 공포 심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인 이게 참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의 그 심리 기저 속에는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깊은 안정감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심리적인 시큐리티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5,000불 되니까 이러다 나라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 아니야? 보트피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야. 세계가 망해도 미국은 아마 마지막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항상 위대하다는 그 마음의 위안이 있거든요. 그 여유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그래도 위대하다라는 그 내면의 심리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처음 정치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뉴욕 그 호텔에서 등장했을 때 했던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가 했던 말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미국을 처음 설계했던 그 국부들이 구상했던 그 나라로 다시 내가 되돌려 놓겠다. 지금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미국을 지금 뭐 장난쳐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대청소 한번 싹 한 다음에 다시 국부들이 원했던 그 원판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저는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민들이 이제 트럼프에게 열광을 했었죠. 근데 그 미국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투표를 했을 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투표하면 넘버 1, 2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넘버 1은 누구일까요?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거든요. 조지 워싱턴이 거의 항상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누굴까요? 링컨. 어떨 때는 이제 간혹가다 링컨이 1등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링컨을 가장 존경합니다. 워싱턴을 두 번째로 존경합니다. 근데 이 넘버 1, 2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의 1, 2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워싱턴은 나라 판을 짜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건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공로를 당연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목숨을 바쳐서 투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번 임기만 하고 물러났잖아요. 워싱턴이 물러났을 때 그게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최초의 대통령. 근대 최초의 민주국가인 미국인데 그때 당시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하고 있었나요? 왕정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80 몇 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상원 선거하고 대통령 다 뽑아놓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뭐 여전히 뭐 황제가 어떻다, 뭐 왕이 어떻다, 뭐 조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8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네?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조지 왕, 영국의 조지 국왕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워싱턴은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왕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왕인데 그 왕이 그냥 권력을 얻었는데 그걸 물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왕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워싱턴이 존경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링컨 역시 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했다. 그것도 있지만 왜 존경을 받냐면 링컨 때 이 모든 건국의 가치가 이미 퇴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어느 정도 시대 사람이냐면 그 남북전쟁이 1860년대에 있었으니까 링컨이 뭐 1800년대 초반때 이제 태어나서 살았죠. 링컨 때 이미 이르러서 미국 건국이 한 2, 3대쯤 내려가니까 이미 그 정신이 막 퇴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이 나라가 생겼는지 잘 모르고 막 갈등을 하다가 그 수면 위로 불거진 게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내전을 통해서. 근데 링컨이 왜 위대하게 추앙을 받느냐? 링컨은 단순히 뭐 남북을 통일하고 연방을 유지하고 노예제를 해방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건국 정신을 다시 회복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링컨, 우리는 다시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국부들의 정신을 잊었기 때문에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독립정신과 미국 헌법과 그 다음에 연방주의자 논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를 재세팅한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링컨이 아니었으면 뭐 연방이 해체되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의 정신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그냥 비슷하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한 두세 개쯤 지났잖아요.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링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건국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고 링컨이 그 건국 정신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2의 국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지구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 국제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Liberal International Order. 근데 이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지구가 황폐화됐잖아요. 특별히 유럽과 아시아 나라들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 특별히 미국의 리더십을 중심한 서방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과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 칸트 영구 평화론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국제 평화를 위한 3대 핵심 조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제기구.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영구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세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하고 매매를 하고 거래 통상이 활발화되면 그 나라끼리는 최소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민주주의 확대예요. 그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그 나라끼리는 싸움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 평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칸트의 3대 그 축입니다. 그 삼각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셋이 다 있을 때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칸트가 자신의 영구 평화론에서 이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이디어 입각해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국제 시스템을 이제 재편할 때 그 영구 평화론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확대, 그 다음에 세계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또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팽창, 이거를 골자로 하는 세계 시스템을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0년도에 초반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거라든지 그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받아들이면 중국이 결국 경제 성장을 하면 민주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지식인들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전혀 아니었잖아요. 중국이 그 경제 성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패권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있죠. 미국의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그 중심을 가지고 리버럴 인터내셔널 올더, 국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라크인들에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중동의 민주화를 내가 도와주겠다. 중동의 자유를 불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면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경제 WTO나 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 협력을 더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UN이라든지 아니면 뭐 WHO 같은 기구를 통해서 IMF 또 뭐 월드뱅크 같은 걸 통해서 국제사회를 더 유기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을 한다,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유무역을 막 맺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랑도 맺고 일본이랑도 맺고 또 중국이랑 사실상 자유무역을 맺고 엄청나게 교역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있던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해외로 빠져나가죠.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 아이폰을 다 어디서 만들죠?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걸 기지를 이제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돌려오는 게 아니고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 인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미국 내에서 쇠퇴하는 산업군과 실직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흔히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제조업, 그다음에 철강업 이런 것들이 막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해외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렇게 개입주의 정책을 펼치니까 국방비를 다 거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경은 누가 지켜? 미국 국경을 통해서 지금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갱단이 펜타닐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 펜타닐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청소년들이 막 중독되고 죽어가고 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남의 나라 디모크라시에 대해서 막 네이션 빌딩 하는데 관심 있고 왜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막 차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 통속이다. 이런 인식을 미국 대중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정신을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다고 느끼고 있네. 우리가 미국이 지난 한 50년 동안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경찰 역할도 하고 민주주의도 심고 세계 무역을 하면서 뭐 기축통화국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지만 여기 지금 미국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이 생겨났네.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민주당도 싫어하고 공화당도 싫어하네. 그럼 내가 얘네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돼서 한번 뛰면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가 딱 전면에 나왔을 때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말했던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외됐던 러스트벨트와 그 백인 그리고 기독교인들, 차별받는 사람들, 오히려 역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의 그 잊혀진 목소리를 내가 대변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미국적인 가치를 돌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인들은 그 트럼프에게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트럼프가 막말을 하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그런 거는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트럼프는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금 불만과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2기 인사를 하면서 부통령을 임명했던 인물이 J.D. 벤스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 오하이오 출신이죠. 오하이오에 실제 자기도 그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나서 많은 마약 중독자의 할머니 밑에서 사실상 크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해서 강수를 던졌던 이유는 여전히 내가 이제 2기 때도 당신들의 목소리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준 대표적인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미국의 정신, 문화와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지금 분열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퇴색됐는데 트럼프가 안 되겠다. 다시 미국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하고 등장을 하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성, 이거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퍼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선언서와 이제 헌법의 정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미국 국부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원칙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주장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고 확고한 상식적 관점을 인류 앞에 제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독립적인 입장에 기반해서 우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 것뿐입니다. 상식적인 입장을 미국의 컨텍스트에 맞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현 시대의 글들과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로크, 시드니 등의 공민권에 관한 기초적으로 설명한 글들에 나타난 철학을 당대의 정서와 결합해서 미국의 정신을 표현해내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제퍼슨이 그 맥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명백하고 확고한 상식적 관점이라는 뜻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미국인 누구로부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계 보편적으로 상식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우리가 제시하기 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들었어. 뭐 미국 얘기. 근데 김 빠진다. So what?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연결시켜준 우리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어린 나이 때 체화했어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 미국의 정신과 독립 정신을 이미 마음 깊이 체화하고 그 미국 국부들의 이 모든 사상과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자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54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상하원 합독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라든지 50년 전에 세계를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영어로 말을 했으니까 이승만이 Like you, 여러분들처럼 I have been inspired by Washington, Jefferson and Lincoln.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 미국 국회의원들, 상하원과 귀빈들처럼 저 역시 워싱턴과 제퍼슨과 링컨, 미국의 국부들이죠. 그리고 링컨은 미국 제2의 건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2의 국부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Like you, 여러분들처럼 I have pledged myself to defend and perpetuate the freedom your illustrious forefathers saw for all men.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나도 어린 나이 때부터 내 삶을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선조들, 여기서 그 선조들이라는 거는 미국 국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 자유를 지키고 영속화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는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 am Korean. 전 한국 사람입니다. But by sentiment and education, 하지만 정서와 교육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는 I am an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I am Korean, but by sentiment and education, I am an American. 이거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대통령 그 연설문에 들어가잖아요. 생략돼 있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영어 원문으로 읽다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책상을 쳤어요. 야, 이승만이 이 말을 했던 이유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미국인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매국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까봐 또는 논란이 될까봐 이걸 삭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역사적 기록물은 그냥 있는데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요. 실제 언급한 것은 나는 한국인이지만 교육과 정서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승만이 자신도 워싱턴, 제퍼슨, 링컨처럼 그 자유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내 조국을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일생 투쟁을 하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공유하고 그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 역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참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한다든지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언론사 할 때 꼭 그 유명한 사람들 또는 그 나온 사람들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진행자가 이렇게 뭐 전화 연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진행자가 이제 그 사람하고 전화 연결을 해줘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코너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나 네브라스카에 사는 제인이에요. 근데 이승만 선생님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민주주의로 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네브라스카에 사는 제인이 이승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트럼프가 알까요?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이름은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일반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뭐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뭐 미스터 리가 누굽니까? 리재명이 누굽니까? 그러면 길거리 가는 사람 100명을 놓고 물어보면 한 명이라도 알까요? 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미국 전역에 있어서 온라인도 없었는데 인터넷도 없었는데 하우스홀드 네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승만 하면 그 코리아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지명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명도예요. 그러니까 악명이든 아니면 좋은 이름이든 어쨌든 이름이 나야지 그 다음에 뭔가 바이럴이 되지. 제일 무서운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존재감 없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1950년도에 이미 미국에 있는 가정주부까지 이승만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승만이 그냥 자유의 파이터, 민주주의의 파이터, 그리고 동양의 아주 애국적인 지도자라는 그 인식을 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 연설문에서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방금 언급한 미국의 정신, 미국의 문화, 가치관, 또 역사, 철학에 대한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정부 통치에 대한 행동 양식과 인식, 방식 그런 것을 이승만은 체화하고 독립운동을 한 다음에 건국이 됐을 때 반드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5,000년 동안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이 동포들에게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자유를 선물해 줘야겠다. 그 꿈을 꾸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참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그 분열주의자들, 샤피로가 말했던 분열주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틈만 나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업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노무현이 2003년 3.1절 기념사에서 했던 말이에요. 정확한 그 분열주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의식이 과잉이죠. 근데 우리의 지난 날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역사가 뭐냐? 한국의 역사가 뭐냐? 노무현의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무현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 한국의 역사를 바라봤던 관점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는 역사는 달라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하지만 노무현이 봤을 때는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거예요. 또 문재인 한번 보죠. 문재인의 2020년 4.3 기념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독립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4.3은 폭동이잖아요. 물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건 굉장히 마음 아픈 사실이지만 50선거라는 대한민국 건국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김달삼을 비롯한 그 공산주의 세력이 준동해서 일으킨 폭동이 바로 4.3 폭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독립이 무슨 독립을 의미하는지. 근데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라는 이 꿈이 무슨 꿈일까요? 저는 문재인이 생각했던 개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몽, 그 심각한 개꿈이었죠. 그 다음 이것도 심각한 개꿈이에요. 만약 이 개꿈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4.3 폭동에 대해서 문재인은 그들이 폭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화통일의 꿈을 말하는 건지 무슨 꿈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4.3 기념사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분열주의적인 역사관이죠.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재명,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근데 역사에 대해서 크게 많이 발언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이념적인 발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가 배태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 기득권과 친일파 세력이 득세해서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이거예요.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친일파를 다 정리하고
위대한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독립을 성취한 북한에게 정통성이 있다. 아마 그런 맥락으로 좌파들이 이런 레토릭을 많이 쓰잖아요. 신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인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일부 발언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권에 많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 리더십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국가의 영혼은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규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한국인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이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다. 지금 우리 자국민 챙기는 것보다 먼저다. 그러면 출산율은 어떡하냐? 경제성장 동력이 없어지는데 젊은이들 애를 안 낳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문호를 개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정착해서 과연 이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화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는지,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국 사람들인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의 철학이 뭘까? 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관은 뭘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위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민자를 받자. 그러면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없이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영혼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철학과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 한다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와 철학과 문화와 우리 정통성을 바탕으로 어떤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국가 영혼에 대한 공통 분모를 특별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빨리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수는 대한민국 역사, 철학, 문화를 철저히 외면해왔죠. 영혼을 외면해왔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함재봉 교수님이 쓴 한국 사람 만들기인데 이런 책이 바로 이런 고민을 일으키는데 대중적인 관심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면 다양한 한국인의 갈래를 설명하면서 이론과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버럴과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 고민은 공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공통된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좌우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자코 있고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만개한다면 이 나라는 해체되게 되고 말겠죠. 결국에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인구는 급감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잃고 이민을 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핵심은 뭐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싸우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생각하면서 싸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링컨이 했던 말을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합주의 국가관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링컨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문장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막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었고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링컨이 취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뒤틀렸다 하더라도 애정에 관한 우리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비로운 기억의 화음, 이게 바로 국가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그 공유된 철학과 가치관과 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 이거를 링컨은 약간 시적으로 표현했죠.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신비로운 기억의 화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신비로운, 미스틱한 기억의 화음이다. 기억의 화음은 모든 전장과 애국자들의 무덤으로부터 이 넓은 땅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벽난로의 바닥돌까지 뻗어나가서
우리 연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합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억에 대한 신비한 감정은 반드시 다시금 살아나 우리의 선한 본성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한 본성이라고 할 때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이게 미국 사람들이 아주 흔히 쓰는 표현이거든요. Better angels.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임스 메디슨 그 글 설명할 때 연방주의자 논고 51번 글에서 인간이 천사라면 그 표현 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 안에 Better angel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존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비한 감정을 우리가 더욱더 공유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본성, 애국적인 본성, 이 Better angels of our nature가 더욱더 발휘돼서 결국 우리는 연방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시민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의 정신도 이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맥락에 따라 다듬은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플라톤, 그리고 존 로크, 몽테스큐에, 그리고 성경, 모세, 이런 모든 지혜로운 현자들의 사상에 기반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개발했지만 역시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또 이승만이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미국 정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